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를 자화상으로 가져오셨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유명한 화가들은 유독 자화상이 많아요. 그쵸. 아무래도 유명한 화가들은 이제 좀 미술사 책으로 알려질 때 본인이 그린 자화상으로 그 사진이 좀 네. 대체되기도 하고. 전 사실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일 줄 몰랐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럴 때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반전이 있는 작가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예술가들이 그리는 자화상이라는 게 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자화상을 그렸고 누가 처음에 그렸고 왜 그렸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화상의 역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야, 근데 최초로 내가 나 그려야지 했던 화가가 누굴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최초로 그린 화가는 아마도 1433년도에 그려진 얀바네이크의 자화상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품의 제목은 남자의 초상인데요. 사실 제목이 남자의 초상이기는 한데 본인이 자화상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남자의 초상이라고 제목을 붙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자화상일 것으로 확실히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자화상이 100% 맞다면 이게 최초의 자화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셔널 갤러리 소장품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전시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캡션이라고 작품에 정보가 적혀있는 이 문구가 적혀있는 걸 보면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물음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 아직은 자화상인 것이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미스테리한 작품이기는 한데 이 작품을 살펴보면 빨간색 터번을 쓴 남성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물화의 구도를 취하고 있고요. 초상화의 구도를 취하고 있고 얼굴부터 가슴까지 그렸는데 세로가 25cm, 가로가 19cm 정도여서 A4 용지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작은 그림이네요.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인데 이 자화상을 얀바네이크가 일종의 명함처럼 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최고급 명함이다. 네. 그렇죠. 상당히 최고급 명함이죠. 네. 이때 당시에 이 작품을 그린 이유가 본인한테 작품을 의뢰할 고객한테 저 그림 실력이 이 정도는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 그림의 액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액자의 상단과 하단을 보면 얀바네이크가 그리스어로 문구를 적어뒀는데요. 상단에 적어둔 문구를 번역하면 영어로 as well as I can,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이라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이 문장은 얀바네이크가 그림을 그리는 모토였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문구를 상단에다 적어뒀고요.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어로 얀바네이크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는데 날짜가 1433년 10월 21일까지 적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림에다가 서명을 하고 뭐 날짜를 새길 때에는 연도 정도만 쓰거든요. 그렇죠. 많이 쓰면은 월까지도 쓰기는 하는데 그것도 드물고요. 그런데 날짜를 적은 거는 더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적은 것은 얀바네이크가 나는 작업을 일 단위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박하다. 네. 보통 자화상을 만약에 의뢰를 한다 그럼 석 달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1433년 12월 21일까지 맞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PR적인 목적을 짙게 가지고 있는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얀바네이크가 뭐 이 그림 덕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1433년 당시에 굉장히 이미 의뢰받은 작품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다 맡기고 싶네요. 네. 저도 이렇게 딱 철두철미하게 날짜 이런 거 딱딱 지켜주는 분이 좋거든요. 정확히. 근데 얀바네이크 하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대표작. 이거 미술책에도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이 그림에도 작가의 자화상이 있다. 저 이거 주관식으로 네. 풀었었잖아요. 제 학교 정말요? 다닐 때. 네.
아, 그때 맞추셨나요? 아, 맞췄죠. 어머. 선생님이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 네. 다른 지금 청취자분들도 맞추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 작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유명한 작품이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요소가 많아서 제가 미술 선생님이었어도 시험에 냈을 것 같은 작품이에요. 실제로 논문에 제일 많이 실린 미술 작품 1위에 이 작품이 네,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푸틴을 닮은 남자가 등장하는 그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은 남녀 2명이 집 안에서 결혼식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남녀 사이로 거울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거울 안에 얀 반 에이크가 본인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게 그려서 굉장히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요.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수준으로 작게 그려놨는데 이렇게까지 작게 그린 거는 당시 얀 반 에이크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즐겨 그리던 자화상의 한 형태였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렸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의뢰받아서 그린 그림에다가 본인 서명을 넣기가 좀 애매해서 이런 식으로 작게 자화상을 그려넣었다. 서명의 대체 용도였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장르는 14세기 르네상스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탈리아어잖아요. 이 이전까지 미술 작품이 신중심으로 주로 그려지고 종교 이야기라든지 신화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려지는 목적이 컸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도 확실했고 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많이 그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이라는 게 조금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감춰야 된다. 인간의 욕망을 참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불만을 갖게 됐고 이렇게 신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인간 개개인의 욕망을 좀 존중하고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자라는 흐름이 생기면서 르네상스의 시기가 돼서 이제 사회문화 전반을 걸쳐서 사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 중심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예술가의 역할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미 존재하는 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기술자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본인의 예술을 선보이는 예술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그리게 됐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당장의 나를 주인공처럼 그리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네, 그런 방식을 취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고 약간 힌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네. 그래서 이게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 와중에 약간 그 화풍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좀 성스러운 느낌이 좀 남아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게 소심하게 그려넣은 작은 마음 화가가 그린 자화상. 요거 말고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한 명인 라파엘로의 그림인데요. 라파엘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으로는 아테네 학당이 있어요. 오, 아테네 학당. 네. 일단 사람이 많이 등장하긴 해요. 네, 이 그림 굉장히 사이즈도 큽니다. 가로만 7.7m 정도 되는 그림이고 이 안에 50명 남짓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 집단이 있고요. 그 외에는 피타고라스나 유클리드 같은 수학자 집단, 그리고 자연과학자, 예술가 이렇게 군집을 모여서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화가 본인인 라파엘로인데요. 이 그림 안에 있어요. 혹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 그림을 네.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하늘로 하고 있는 건 무슨 뜻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배웠거든요. 네. 이것도 주관식 문제에 나왔었답니다. 라파엘로가 누구였더라? 이 라파엘로는 작품의 오른쪽 아래 제일 구석 자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벽 쪽에 딱 붙어 있어서 조금 언뜻 봤을 때는 주목받기 어려운 자리에 그려놨는데요. 이 인물들 중에 50여 명 남짓한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관객을 쳐다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신분을 숨긴 채로 그림 속에 군중과 함께 본인 초상화를 그린 소극적이고 조금은 이제 작게 그린 이 자화상을 입회자화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회자화상을 그렸던 이유는 르네상스 시기 때 이제 바로 자기를 그리기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당시에는 굳이 화가의 자화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굳이 내가 널? 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보통은 본인 초상화를 의뢰하는
한다든지 아니면 신화나 성경같이 잘 알려진 얘기를 그린 그림을 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화상 사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그리나 하면서 소극적인 형태로 팔릴 만한 그림에 본인을 끼워 넣는 그런 그림도 그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선가 등장하고 싶은 그 마음, 네. 작은 마음 화가들. 네. 근데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등장을 하던 그런 자화상이 언제부터 자화상 화면 전체를 꽉 채우는 그런 자화상으로 변했나요? 1500년쯤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자화상이 알브레이트 듀러의 자화상입니다. 이때 그려진 이 알브레이트 듀러의 그림은 굉장히 임팩트가 넘치고 딱 자화상 하는 그런 자화상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네. 첫째로는 듀러가 본인을 그린 자세인데요. 보통의 이런 인물화들은 정면을 응시하기보다 살짝 몸을 틀어서 측면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면을 보는 인물화가 드물게 그려진 것들이 종교화, 뭐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성모 마리아를 정면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가끔씩 왕이나 왕비 정도까지는 정면으로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귀족이라든지 하는 인물들은 측면을 다 그렸어요. 그런데 듀러는 굳이 본인을 정면 구도로 선택해서 좀 신격화하는 느낌으로 그렸고요. 그림하고 아이 컨택이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을 만약에 찾아서 한번 보신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본조비 신보의 앨범 커버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네. 신성우 씨 같은 느낌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이 인물 양옆에 있는 글자인데요. 듀러는 본인 얼굴 옆쪽에 라틴어로 글자를 적어두었는데 이걸 해석하면 나 알브레이트 듀러는 28의 나를 내가 가진 색깔 그대로 그렸다라는 문구라고 합니다. 이거 젠지 아니에요? 그때 그쵸? 당시 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본인을 좀 신처럼 그리면서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그렸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상당한 자신감에 대한 표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문장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나의 예술적 재능을 신에게 부여받았음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좀 천상계급이다 라는 내용을 네. 담고 있어서 어떤 해석으로 봐도 화가로서의 자신감이 상당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 것 같은데 친구가 많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은 작품에다가 한 서명인데요. 이 라틴어 문장 왼편으로 듀러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예술가가 당시에 작품에다가 했던 최초의 서명이라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기 전까지 예술가들이 좀 기술자 정도였다 보니까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화가들이 서명을 안 했는데 듀러는 본인의 이런 넘치는 자기애를 글자뿐만이 아니라 서명으로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요. 지금 화폭에 가득 담긴 본인의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네. 잘생겼는데 알브레이트 듀러 스스로를 엄청 아꼈던 그런 화가. 근데 삼중으로 이렇게 자기애를 드러냈다. 요거 말고 또 새로운 유형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자신만만한 자화상 유형이 있었다면 이제 조금 일기 적듯이 본인을 그려낸 화가도 있었는데요. 바로 자화상 하면 떠오르는 대표 화가인 렘브란트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젊었을 때부터 노인이 된 이후까지 자화상만 100점이나 그렸었던 인물이에요. 자기 기록적인 의미에서 이런 자화상을 그려왔다라고 하는데 렘브란트 전까지는 이렇게 시기별로 자화상을 그렸던 화가가 없었기 때문에 렘브란트의 자화상 시리즈는 그림으로 쓴 자서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자서전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이 렘브란트가 젊은 나이에 좀 일찍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었던 작가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자화상을 보면 금으로 된 장신구를 착용을 하거나 굉장히 값비싼 옷을 입고 있거나 나 이런 사람이야. 네, 나 그림으로 돈 많이 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이때까지는 렘브란트한테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는 게 좀 큰 의미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사 때문에 렘브란트한테 이런 중요한 것들, 돈이라든지 성공이 크게 중요치 않게 돼요. 이때 당시에 렘브란트가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식, 그 이후에는 아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렘브란트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파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후에 그려지는 노년기의 자화상을 보면 그 젊었던 시절에 자신만만하고 돈 많고 실력 좋은 나, 영앤리치인 나 이런 건 사라지고 좀 자조하듯이 담담한 눈빛을 한 렘브란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장도 많이 남루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쭉 보면 그 당시의 심리 상태, 렘브란트가 그때 뭘 중요시했는지 하는 것들을 일기 쓰듯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또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일대기로 그려놓은 걸 확 비교해놓은 그림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좀 쓸쓸하다. 노년의 자화상을 보면 참 쓸쓸하고 색깔도 굉장히 절제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그래요. 이 화가의 자화상 안에 인생이 담겨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아꼈던 알브레이트 듀러의 노년 자화상은 어땠을까? 요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사실 자화상 하면은 이 화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프리다 칼로. 네, 맞습니다. 네. 프리다 칼로도 정말 많은 자화상을 남겼는데요. 굳이 이제 유형을 구분 짓자면 좀 자기 치유 목적으로 그린 자화상이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인생은 우리가 좀 단순히 비극적이었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암울했었는데요. 일단 10대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신체 장애를 얻었었다라고 하고 이후 30번이나 수술을 했는데도 평생 휠체어에서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후에 21살 연상의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베라는 엄청난 바람둥이였었고 심지어 칼로의 여동생과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잠깐 분노하고 가실게요. 진짜 안 되겠네요. 네, 너무 했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가족 아니라도 이건 좀 아니죠. 네. 이 스트레스로 프리다 칼로가 수차례 유산을 겪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었던 화가였고요. 그의 작품 중에서 상처 입은 사슴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 작품에는 화살 9개를 맞고 피 흘리면서 주저앉은 사슴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슴의 얼굴은 프리다 칼로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본인을 그려낸 건데요. 이런 고통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점에서 프리다 칼로가 초현실주의 작가로 분류가 되곤 하는데 근데 칼로는 스스로를 나는 초현실주의 작가가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 현실을 그리는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느꼈을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시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그림을 그릴 때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들이 많은 치유가 됐다는 걸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프리다 칼로 이야기는 뭐 책으로도 영화로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그 진한 눈썹, 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연상의 화가와 결혼했지만 내내 불행했다. 디에고 리베라가 원래는 영감을 주는 선생님이었다고 하던데 참 인생 모를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화상 하면 반 고흐. 이분 빼놓을 수 없죠. 네, 반 고흐도 정말 많은 자화상을 남겼었던 인물입니다. 사실 반 고흐가 작품 활동을 했던 시간은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남긴 작품이 2000점이나 된다고 하고 그중에 자화상이 36점입니다. 그런데 36점은 조금 적은 편 아닌가? 2000점이나 그렸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반 고흐보다 자화상을 많이 그린 사람은 렘브란트 정도밖에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그렸던 작가다라고 볼 수 있는 반 고흐인데요. 반 고흐가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릴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단 모델을 쓰기에는 우리가 다 알듯이 반 고흐는 너무 가난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부탁하기에는 고흐의 성격이 좀 괴팍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술집이나 카페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허락 안 받고 그리는 건 있었는데 누군가를 모델로 써서 그리는 인물화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화상을 많이 그렸었는데 앞서 살펴봤던 렘브란트처럼 어느 정도는 자기 기록의 목적으로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자화상을 그리거나 본인의 귀를 자르고 나서 자화상을 그리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를 기록하려는 목적으로 그려낸 자화상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화상을 그려왔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테오한테 남겼던 편지에서 나를 스스로가 알기 어려운 것처럼 그림 중에서 제일 어려운 그림이 자화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자신을 탐구하려고 노력해왔던 화가가 반 고흐였고요. 이런 노력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 관객들한테도 와닿아서 반 고흐의 작품이 많이 사랑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들의 자화상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줄은 몰랐네요, 진짜. 그래요. 오늘도 감동과 재미가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BP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